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4 산송장의 생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송장의 생활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63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24 산송장의 생활. 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느라고 숨도 쉬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 정말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집안 식구 몇몇 사람뿐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또 골육의 동생들, 식모, 나까지 7사람뿐이었다. 이 밖에 아는 사람이라곤 R과 또 죽은 S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정말로 싫었다. 사람만 온다 치면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오시레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해야만 하며, 이 손님이 가기 전에는 컴컴한 이 벽장 속에 하루 종일도 좋고 이틀도 좋았다. 이럴 때 대소변 보는 일, 혹이나 숨을 죽이려고 하다가 기침이 나오는 일, 배가 고플 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리의 자연적 욕구가 있을 때에는 악한 고문을 받는 죄수의 고통을 정말로 이 고통과 비길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말로 못 베길 일이었다. 나는 이런 고통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가 너무나 처절하고도 가히 없이 생각한다. 컴컴한 벽장 속에서 생리적 배설을 참으면서 짐승같이 혼자서 흐느껴 울었다. 이 비감은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만 나만 알고 하늘이나 땅이나 알 일이었다. 이렇게 컴컴한 벽장 속에서 울다가 잠이 들면 손님이 간 후에 어머니는 손님이 갔다고 이 벽장문을 열어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대답이 없으면 쭈그리고 자는 나를 깨우고는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곤 하였다. 어떤 때에는 혹시 내가 집안 식구끼리 대화를 할 때에 아는 사람이나 또는 친척이 찾아와서 내 음성을 듣고 집안 식구에게 XX, 나의 본명의 소리가 난다고 나에 관하여 물어볼 때에는 집안 식구들은 대답에 곤란과 무색을 당하면서 아니든가 없다든가 하는 부정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얼버무려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수작이란 정말로 서투른 거짓말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개하는 일이란 탄로가 나기 쉬운 일이며 아슬아슬 박빙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었다라고 챕터 24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혹 이해가 가지 않는 문장이나 단어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전긍긍하느라고 숨도 쉬기 어려운 불안과 공포, 정말로 불안과 공포 속에 있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란 집안 식구 몇몇 사람뿐이다.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 또 골육의 동생들, 식모, 나까지 7사람뿐이었다. 이 밖에 아는 사람이라곤 R과 또 죽은 S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찾아오는 것이 정말로 싫었다라고 챕터 24를 열고 있는데요. 용인군청에서 퇴직하고 집으로 오는 날도 벌건 대낮에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호련천별에서 쫄쫄 굶고 밤이 되어서야 들어갈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갈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상으로 볼 때 문둥이는 사람 취급은 고사하고 짐승만 또 못하던 시절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운의 병세를 아는 사람이라곤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4명과 식모뿐이었다고 하니 말입니다. 더하여 하운 자신이 문둥이라는 고백을 듣고 자살한 S와 문둥이라도 좋다는 저 혼자 알 뿐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한 하루였겠습니까? 여기서 전전긍긍이라고 하는 것은 전전은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긍긍은 조심해 몸을 움츠리는 것으로서 어떤 위기감에 떠는 심정을 비유한 말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걱정이 되어 마음이 편하지 않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공포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무서움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숙질 등의 가까운 혈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식모라고 하는 것은 남의 집에 고용되어 그 집에서 먹고 자면서 주로 부엌일이나 청소 따위를 맡아 하는 여자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만 온다 치면 나는 숨도 쉬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오시레 속에 가만히 들어가서 징역살이를 해야만 하며, 이 손님이 가기 전에는 컴컴한 이 벽장 속에 하루 종일도 좋고 이틀도 좋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골방 속에 갇혀 있다가도 누군가의 기척이 들리면 다시 숨을 죽이며 그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숨어 있어야만 하는데, 마치 징역살이를 하고 있는 듯 느껴졌던가 봅니다. 특히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찰 정도의 공간이었으니 얼마나 숨막히고 갑갑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병으로부터 해방되기보다는 더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여기서 오시레라고 하는 것은 일본 단어로서 벽장, 반침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역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교도소에 일정 기간 가두어 두고 노동을 시키는 형벌이라 할 수 있겠고, 벽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벽을 뚫어 작은 문을 내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두게 만든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대소변 보는 일, 혹이나 숨을 죽이려고 하다가 기침이 나오는 일, 배가 고플 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인간의 생리의 자연적 욕구가 있을 때에는 악한 고문을 받는 죄수의 고통을 정말로 이 고통과 비길 수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말로 못 베길 일이었다. 나는 이런 고통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을 슬퍼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가 너무나 처절하고도 가히 없이 생각한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말이 골방이지 오실에는 방 한쪽 면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으로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붙박이장과 같은 용도로 사람 하나 누우면 꽉 찰 정도이니 생리적인 해결 방법이 가장 힘들었겠죠. 바로바로만 처리한다면야 괜찮겠지만 손님이 와서 며칠씩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에서 나는 고름 악취도 악취지만
생리적인 악취 또한 무척 힘들었겠지요. 하우는 제수에게 가해지는 고문에 비견될 바 아니라고 하니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생리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생물학적 기능과 작용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욕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바람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을 강제로 알아내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며 신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죄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갇힌 사람, 그리고 처절이라고 하는 것은 더할 수 없이 처참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컴한 벽장 속에서 생리적 배설을 참으면서 짐승같이 혼자서 흐느껴 울었다. 이 비감은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다만 나만 알고 하늘이나 땅이나 알 일이었다. 이렇게 컴컴한 벽장 속에서 울다가 잠이 들면 손님이 간 후에 어머니는 손님이 갔다고 이 벽장문을 열어서 나를 부르는 것이었다. 내가 대답이 없으면 쭈그리고 자는 나를 깨우고는 어머니도 울고 나도 울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 같으면 굳이 그렇게 벽장 속에서 숨어 지내야 할 이유도 없었겠지만, 오직 했으면 문둥병을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 하여 천형이라 했을까요? 그러니 세상에 드러내놓고 하소연도 못하고 치료도 마땅히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한심하겠지요. 더구나 동양 삼국을 오가며 신지식을 쌓은 인텔리였으니 더더욱 처절한 생각을 갖게 되었겠지요. 그런 장래에 유망했던 자식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도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게 느꼈을까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것은 신밖에는 없었겠지요. 여기서 배설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체가 음식을 먹어 영양을 섭취하고 그 남은 찌꺼기가 부산물을 문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을 배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감이라고 하는 것은 처량하고 슬픈 느낌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때에는 혹시 내가 집안 식구끼리 대화를 할 때에 아는 사람이나 또는 친척이 찾아와서 내 음성을 듣고 집안 식구에게 XX, 나의 본명의 소리가 난다고 나에 관하여 물어볼 때에는 집안 식구들은 대답에 곤란과 무색을 당하면서 아니든가 없다든가 하는 부정으로 간신히 그 자리를 얼버무려 넘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수작이란 정말로 서투른 거짓말이 뻔하게 보이는 것이었다. 그렇게 고개하는 일이란 탄로가 나기 쉬운 일이며 아슬아슬 박빙위를 걸어가는 것 같은 것이었다라고 챕터 24를 마감 짓고 있는데요. 잠시 골방에서 나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누군가의 기척이 나면 잽싸게 골방으로 숨어버리기 일쑤였겠지요. 그러다가 손님이 누구랑 두런두런거리냐며 묻거나 태영이 목소리가 들린다던데 하면 난감한 지경에 빠져 곤란을 겪곤 하였다는 토로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순진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금세 얼굴에 거짓말이라고 쓰여지기 때문에 거짓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지요. 그러니 둘러대는 가족이나 골방에서 듣고 있는 하운으로서는 살얼음판을 걷는 기본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곤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정이 몹시 딱하고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거나 이러 보잘것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버무려라고 하는 것은
뒤섞어 슬쩍 넘기려는 뜻으로 위기의 순간을 적당히 넘기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고,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말이나 행동을 하찮고 좋지 않은 것으로 여겨 이르는 말인데, 어원을 살펴보면 술잔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생겨난 단어라고 합니다. 예전엔 술병과 잔이 도자기로 되어 있어서 술이 얼마 남았는지 잘 보이지 않지요. 고로 상대방의 잔의 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잘 헤아려야 했는데, 여기서 상대를 헤아리다의 뜻이 확장되어 술을 권하는 행동으로 엉큼한 속셈이 되었고, 깨를 부린다, 꿍꿍이의 뜻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개라고 하는 것은 줄타기나 공마와 같이 묘한 기술로 부리는 여러 가지 재주를 뜻한다 하겠고, 탈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사실이 드러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빙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원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원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원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원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원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원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17화는 하나원 시인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25 산산이 부서진 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원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6월 20일 출간되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8집에도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